안녕하세요. 저 메가랜드 세법 이성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평가단에 지금 오신 분들은 평가단이 뭘까? 아마 궁금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평가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실력을 평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어느 정도 범위까지 따라갈 수 있는가? 그 따라갈 수 있는 그 범위를 찾는 거예요. 범위를 찾아가지고 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또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진도를 체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평가단을 진행하는 거 과목 세법만이 아니고 전체 과목을 다 진행하기 때문에 전 과목에 대한 이제 과목을 테스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 2차를 같이 하신 분들은 1, 2차를 같이 준비를 해가지고 매주 내가 진도 테스트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올라갔는지, 또 2차만 하신 분들은 2차 과목 중에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지금 부족하고 있는지, 내가 전략 과목을 어느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삼아야 되고 그 전략으로 과목을 삼았는데 그 전략 과목 중에서 점수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이번 주 내가 준비했던 범위가 그 평가단 진도가 있어요. 진도표 있으니까 진도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세법은 1회차는 세법 1회차는 조세 총론이에요. 조세 총론에 대해서 문제가 10문제가 제공이 되는데 이 10문제 중에서 모두도 평가단에 지금 참여하신 분들은 10개 중에서 아무리 부족해도 7개에서 8개 정도는 맞춰내셔야 돼요. 7개에서 8개 정도를 맞춰내셔야 그래야만이 실제로 내가 조세 총론을 완벽하게 정리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하나씩 하나 해설해 드릴 건데 직접 내가 풀어봤던 내용하고 제가 해설했던 내용 중에 어디 부분에서 내가 잘못 판단했는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어느 부분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1번부터 한번 가보죠. 1번 문제는 문제 지문을 잘 읽으셔야 돼요. 1번은 부동산 관련 조세는 과세 주체나 과세 권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이 되는데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된 걸 골라라. 그러면 국세가 국세끼리 모아진 거, 지방세는 지방세끼리 모아진 것을 찾아봐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를 찾을 때는 제일 앞에 있는 걸 먼저 기준을 잡으세요. 제일 앞에 있는 세금이 뭐가 되는지 기준을 딱 잡으세요. 취득세, 그러면 이건 지방세네. 지방세라고 기준을 딱 잡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모두 지방세인 것만 동그라미 치고 지방세가 아닌 건 사선으로 빨리 그으셔야 돼요. 재산세는 지방세, 농어촌 특별세는 이거는 국세네. 농어촌 특별세가 여기가 국세가 되는 거예요. 국세니까 이거는 동일한 유형이 아니네요. 자, 두 번째 증여세. 증여세 앞에 이제 첫 번째가 증여세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증여세가 국세예요. 그럼 증여세가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에 대한 것만 계속, 국세는 국세끼리 동그라미 치고 아니면 사선을 그으시면 돼요. 취득세, 틀렸네.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도 지방세. 이제 3번은 등록면허세가 났네요. 등록면허세를 앞에서 등록면허세가 딱 뜨는 순간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럼 지방세니까 계속 지방세만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국세네요. 양도소득세 국세니까 틀렸어요. 종합부동산세도 국세네요. 이것도 동일 유형이 아니네. 그다음에 상속세는 요거는 국세예요. 그럼 취득세는 지방세, 재산세도 지방세네요. 그다음에 취득세, 이제 5번은 취득세는 지방세예요. 그럼 이게 지방세니까 지방세만 쭉 찾으시면 돼. 등록면허세도 지방세, 자동차세도 지방세. 그럼 같은 유형으로 된 것은 5번이 같은 유형이네요. 꼭 같은 유형이니까 정답은 5번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세하고 지방세라는 이걸 구분하라는 문제가 세법 시험이 아니라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 국세, 지방세를 구분하라고 해년마다 문제가 하나씩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 이 정도를 준비하시면 국세, 지방세는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은 5번이 돼요. 이제 2번 문제는 용어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용어 정리 문제를 푸실 때는 어떤 식으로 푸냐면요. 용어 정리는 지문을 다 읽지 마시고 중요 단어를 가지고 풀어내시면 돼요.
이제 납세자란 그랬어요. 납세자라는 것은 내가 내 것만 내는 게 아니라 내 거든 남의 거든 모든 것을 다 전달해 주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그래요. 그럼 납세자 속에는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 그러면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다른 사람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걸 받아가지고 내가 전달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도 이 사람도 제외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납세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1번이 바로 틀렸네요. 1번이 정답이에요. 제2차. 제2차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용어 정리에서는 제2차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름이라는 단어만 찾으시면 돼요. 가름한다. 제2차는 가름한다라는 단어만 딱 찾아버리시면 돼요. 네, 3번은 특별징수가 나왔네요. 특별징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징수라는 것은 편의상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푸시면 돼요.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요걸 특별징수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그러면 얼른 세 가지로 동그라미 치세요. 징수금 그러면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다 묶어서 지방세라고 칭하시면 돼요. 근데 보증인 그랬네요. 보증을 쓰는 사람은 세금 납부에 대한 보증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 납부만을 보증한 자를 보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1번이 바로 틀렸네요. 이제 문제 3번은 부동산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봐라 그랬어요. 그럼 1번은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양도 단계에서 부과한다. 그러면 양도 단계에서 부과하면 이제 찾아야죠. 양도소득세는 양도 단계에서만 나와요.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양도 단계에서 나올 수도 있고 보유 단계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양도 단계에서만 이렇게 나오는데 지방소득세는 양도 단계에도 나올 수 있고 보유 단계도 나올 수 있네요. 그러면 둘 다 양도 단계에서 부과된다 그랬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돼요. 이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취득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네 맞았죠. 이제 상속세라는 것은 여기서 상속세라는 것은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도 있고 재산세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속세는 취득 단계, 재산세는 보유 단계인데 둘 다 취득 단계에서 부과돼요. 그랬으니까 재산세가 틀린 거예요. 재산세 틀렸어요. 그다음에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증여세는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돼요. 근데 물어보는 것은 보유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그랬으니까 증여세는 틀렸어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기억, 니은 두 개만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에 2번. 2번이 정답이 돼요. 이제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납세의 성립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으로 묶인 걸 골라봐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1번은 양도소득세는 아무런 말 없으면 양도소득세에서 아무런 말 없으면 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1년 단위니까 그 1년이라는 시간을 과세 기간이라고 그래요. 과세 기간. 그래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억 탈락. 자, 기억 있는 거 탈락. 이제 니은만 보면 니은이 맞는가 틀린가 말하면 답을 찾아버렸네요. 니은.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주민세는 주민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틀렸네요. 니은도. 자, 니은 틀렸으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지방교육세는 이건 따라다니는 세금이니까 부가세니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성립이 되면 따라서 성립합니다. 특별 징수하는 지방세는 특별 징수하는 것은 국세, 원천 징수하는 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디귿, 니을, 미음.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제 문제 5번이네요. 이제 여기서는 확정인데 확정이라는 건 두 갈래길이 있어요. 이렇게 확정이란 말을 딱 물어보면 이렇게 두 갈래길로 신고 납부 세목이라는 게 있고 보통 징수 세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신고 납부 세목은 확정이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고
보통징수 세목은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이 돼요.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 물어볼 때 원칙적으로 그랬네요. 원칙을 가지고 물어봤으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보통징수예요. 종부세는 원칙이 보통징수니까 원칙은 신고할 때가 아니라 결정할 때. 소득세 원칙은 신고 납부니까 신고할 때. 취득세도 원칙은 신고 납부니까 신고할 때. 근데 신고를 안 한,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네요. 내가 신고를 안 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가 돼요. 그래서 내가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정부가 결정하면서 확정이 됩니다. 그럼 4번은 맞았네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보통징수니까 재산세는 신고할 때가 아니라 결정할 때요. 확정이 나오면 신고 납부 세목, 보통징수 세목 요 두 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신고 납부는 신고할 때, 보통징수는 결정할 때 이렇게 풀어가시면 돼요. 이제 문제 6번은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제척기간이 딱 나왔다. 그럼 제척기간 나오면 날짜만 보세요. 날짜요. 예를 들어서 사기쳤다. 그러면 10년. 사기치면 10년간 조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했어요. 그러면 7년. 그다음에 과소 신고했어요. 과소 그러면 과소 신고 그러면 10년이 아니라 5년간 조사합니다. 그럼 3번 틀렸네요. 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지방세든 국세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7년간 조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납세자가 사기를 쳤으면 국세든 지방세든 사기쳤으면 10년간 조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3번 정답이네요. 이제 문제 7번. 이런 게 이제 어려워요.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 이런 문제가 탁 뜨면 이걸 어떻게 풀어요? 자, 여기서 물어보는 게 법정기일이에요. 그럼 법정기일도 두 갈래 길로 얼른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법정기일은 내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법정기일과 정부에서 보통 징수로 고지서를 발부한 세금의 법정기일을 먼저 알아야 돼요. 세금 분배의 기준이 되는 날은 신고 납부 세목에서 법정기일은 신고일이 법정기일이에요. 보통 징수 세목에 대한 법정기일은 정부가 고지서를 발송한 날이 돼요. 고지서를 발송한 날이 되네요. 그럼 이제 지문을 읽어보죠. 여기서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이 3천만 원을 신고를 했네요. 4월 28일 날 신고를 했는데 신고 기한이 4월 30일인데 그날까지 돈을 못 내버렸네. 네, 그런데 7월 10일 날 취득세 미납 3천만 원을 7월 31일까지 납부하라고 발송을 했네. 그리고 2023년 7월 12일에 납세 고지서를 수령하셨네. 그냥 신고 납부 세목이잖아요. 신고 납부 세목이냐 그냥 신고한 날 찾으면 돼요. 내가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고한 날을 법정기일로 잡으면 돼. 신고일이 4월 28일이네. 그럼 4월 28일. 이날이 답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법정기일은 신고 납부 세목은 신고한 날이 법정기일이고 보통 징수 세목들은 정부가 고지서를 발송한 날, 이날을 법정기일로 잡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신고를 했잖아요. 아예 안 했으면 발송한 날이 가는데 내가 신고를 해놓고 돈을 안 냈다고 해서 고지서 보낸 날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신고한 날을 법정기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 정답은 1번이 돼요. 이제 문제 8번에 서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제가요 서류 송달 한 번도 안 배웠는데요. 그래서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오니까 서류 송달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주신 게 좋아요. 이제 연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 자, 세금 고지서. 연대 납세의무라는 것은 하나의 고지서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두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는 납세 고지가 연대 납세의무에게는 서류를 송달을 할 때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연대 책임이 있으면 일반적인 서류가 아니라 납세 고지서니까 연대 납세의무자 모두에게 동일한 고지서, 동일한 고지서를 발급하시면 돼요. 똑같은 고지서를 연대 납세의무자 모두에게 발송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발송해야 되는데 대표자가 있으면 없으면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근데 일반 서류였다면, 납세 고지서가 아니라 일반 서류였더라면 대표자에게 보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납세 고지서는 한 사람한테 보내면 안 돼요. 납세 고지서는 연대 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발송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2번은 교부 송달이라는 건 직접 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직접 가서 배부해 주니까 그 송달을 받아야 될 자에게 서류를 건네주면서 이제 교부 송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 받기를 거부하지 않으면, 여기서 주의할 게 송달을 받아야 할 자예요. 송달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이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거절하지 않았을 때는 다른 장소에서도 송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송달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었을 때는, 그러면 송달 받을 사람의 배우자에게는 그 장소에서만 전달을 해야지 다른 장소에서는 전달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송달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절하지 않았을 때는 다른 장소에서도 교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3번이네요. 서류에 송달을 받아야 될 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럼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서류를 송달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럼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반드시 이 말을 봐야 돼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집에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절했을 때는, 거부해버리면 그때는 그 장소에 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유치 송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 집에 갔을 때 그 당사자가 없으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동거인이나 다른 가족에게 전달해도 돼요. 그런데 그 가족 중에 일부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서류 수령을 거절하면 그 집에다 그 서류를 두고 갈 수 있는 유치 송달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전자송달이네요. 나는 서류로 받기 싫으니까 이메일로 보내주라. 그럼 내가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신청을 하면 정부는 이메일로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메일로 보내주는데 그 이메일을 내 전자 사서함 이메일 함에 저장이 되면 그때 저장이 됐을 때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저장이 되면 이메일 함에 저장만 되면은 나에게 전달된 걸로 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이메일 함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그 서류를 받은 걸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 이거 중요한 서류네요. 정부 명령은 중요한 서류예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우편으로 보낼 때는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보내셔야 돼요. 일반 안내문이 아니라 이건 정부 명령과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들은 등기 우편으로 발송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은 1번이었어요. 이제 문제 9번 가보죠. 이신청이나 심판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실제 기출문제 유형이에요. 우리 시험에 이신청과 심판 청구도 나와요? 네, 나와요.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작년에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도 한 번 정도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제 통고처분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범법자라고, 조세범 처벌법이라고 범법자라고 이미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당신이 세금에 대해서는 범법자입니다 하고 도장을 딱 찍어서 그 사람한테 보내면 그 사람 내가 왜 범법자냐고 이 제기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범법자는 법원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통고 처분에 대해서는 이신청이나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이신청이나 심판 청구 대상이 안 돼요. 이미 범법자라고 이미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법원으로 보내버리겠다는 이야기죠. 이제 깜빵으로 보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통고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금액이 이신청 금액이나 심판 청구 금액이 800만 원이다. 800만 원이라는 이야기는 1000만 원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1000만 원 이하가 되면 1000만 원도 안 됐네요. 1000만 원도 안 되면 이런 경우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보정기간이라는 것은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보정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의 시간을 20일의 시간을 주는데 20일의 시간을 주는데 이 정보 보완이라는 것은 심판 청구를 받은 조세 심판원에서 당신이 제출한 이 심판 청구서를 봤더니 이걸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보충 자료를 더 주라. 보충 자료를 더 줘야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다. 그런데 보충 자료를 더 주지 않으면은 보충 자료가 없으면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보충 자료를 전달해 주라는 그 기간 동안은 정부는 검토를 못 해요. 그래서 보정 기간은 결정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결정 기간은 정부가 이재기를 받고 나서 90일 안에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90일 속에 보정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또 이 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 청구는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심판 청구는 바로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소송으로는 바로는 못 가요. 그런데 심판 청구는 이 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심판 청구는 바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옳은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니은 디귿, 니은 디귿 여기 올바른 답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거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렇게까지 나오면 조세 총론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그랬는데. 근데 10번을 보면 더 황당할 것이에요. 자.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뭐예요? 처음 들어본 건데요. 제2차 납세 의무자라는 것은 본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안 냈을 때 두 번째로 세금을 부담할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청산. 회사가 청산을 했다. 그러면 회사를 청산할 때 청산에 참여하는 사람은 청산인이 참여하는 거예요. 청산인이 회사에 들어가서 청산을 시키는 거예요. 회사를 분배시키는 이제 마무리 짓는 사람이 청산인이에요. 그럼 이게 뭔 잘못이냐면 이 청산인들은 세금을 먼저 납부하고 세금을 먼저 내고 나서 남은 재산을 분배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세금도 안 내고 먼저 분배했을 때는 청산인이 2차 납세 의무를 지는데 얼마만큼 책임을 지냐면 자기가 분배했던 만큼 분배한 재산 가액만큼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청산인은 나눠주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세금 안 내고 나눠준 것만큼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청산인들은 자기가 인도한 재산 가액이며 그 재산의 가액은 인도한 날 내가 넘긴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 가지고 그만큼 2차로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억은 맞았네요. 이제 한 명 회사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는 그럼 한 명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사원들은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제 무한대로 책임을 지는데 이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여기는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세금이 확정이 된 날이 아니라 만약에 확정된 날 현재 그러면 확정되기 전에 자기가 얼른 주주에서 빼버리겠죠. 그래서 여기는 확정이 되기 전에 세금을 계산하려고 준비하는 시점에 한 명 회사의 사원들은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그 회사의 사원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게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그 회사의 사원들은 그 회사가 못 낸 세금에 대해서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겠습니다. 네, 법인의 과점주주들은 50%를 초과한 과점주주가 실제로 경영권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이 과점주주라면 그 과점주주라고 하면은 자기는 자기의 지분율 가액을 한도로 여기서 한도라는 것은 자기의 지분율을 한도로 해서 제2차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분율이라는 것은 그 해당 법인의 순자산 가액에 자기 과점주주의 지분율을 곱하기 해서 자기는 그만큼 책임을 지겠습니다. 디귿도 맞았네요. 자, 니을. 사업의 양순이란 이야기는 사업의 양수란 이야기는 내가 다른 사람의 세금을 넘겨받았을 때 다른 사람의 사업을 넘겨받았을 때 그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나에게 넘겨줬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2차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양수인은
사업에 관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데 여기는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을 제외한다. 왜냐하면 미수금은 사업하고 사업과 관계없이 이게 미수금이에요.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거 미수금이 아니에요. 사업과 관련 없이 해소할 수 있는 거 이게 미수금이기 때문에 사업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만 포괄적으로 승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모두 기역, 니은, 티근, 리을 모두 다 맞았네요. 모두 다 맞았어요. 제가 올해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올해는 제 2차 납세무하고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은 그걸 예측을 해요. 그래서 조세 총론에서 예측을 하면 작년에는 서류 송달하고 구제 절차가 시험에 나왔으면 올해는 제 2차 납세 의무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2차하고 관련된 건 바로 요 정도. 요 문제를 풀 수 있으면 풀려요. 아니요. 처음 본 거예요. 이렇게까지 문제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풀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 시험에 내는 거예요. 시험에 내는 거니까 제2차 납세의무자는 본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못 낸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못 냈고 그 못 내게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책임을 지을 것인가, 이게 2차 책임이에요. 그래서 2차 납세의무는 조금만 이 문장을 읽어보시면서 지문 정리하시면 2차 납세의무자는 아마 풀리게 되실 거예요. 이제 평가단 1에는 조세 총론하고 관련된 문제로 제가 10문제를 구성했는데 10문제 중에서 특이한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평가단에 참여하신 분들이 올해 이제 34회 시험에서 안정적으로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시험에 출제 예상이 되는 문제들을 총 망라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잘 참고 따라오셔야 돼요. 잘 참고 따라오시면 분명히 도움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저 못하겠어요 이러지 마시고 지금 이 정도를 해내야만 34회 시험을 합격할 수 있어요. 이 정도를 해야. 그래서 이 정도를 따라오셔야 되니까 조금은 힘들어도 참고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이제 한 150일에서 160일, 많게는 180일 정도만 참으시면 돼요. 이 정도만 참고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34회 합격했다고 합격증이 손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합격증을 저희 메가랜드 평가단하고 같이 하시면 아마 그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스스로 예측하기 힘든 문제들을 저희 선생님들이 예측해서 이렇게 문제를 알려드리니까 어려워도 문제를 풀면서 틀렸더라도 다시 해설을 들으면서 이해하시면 그만큼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1회 평가단을 진행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최종 평가단 문제 끝날 때까지 완주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의 34회 세법을 한번 잡을 수 있도록 해보죠. 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보죠. 자, 여러분들 화이팅!